잠시 후 제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장 내외에 계신 분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세 번째 세션, 마지막 세션, 북극항로 국제공동연구라는 주제로 세 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세션을 주관하실 분은 한국해양대학교 박호철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될 박호철입니다. 올해 상당히 이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다사다난한 이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어둠이 그치고 이 평화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염원해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이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주로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뵈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션은 그간 북극항로에 관한 공동 연구를 발표하는 이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주로 이제 북극항로를 통한 컨테이너선의 운항의 경제성,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가 참여를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상해 해사대학교의 지아이웨이 교수님께서 북극의 항로 운항 경제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고요. 두 번째에 이제 노르웨이 경제대학의 헤이양 지아 교수님께서 역시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의 자본 지출과 연료 소비라는 주제를 발표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산대 홍성원 교수님께서 러시아 북극운송 회랑 컨테이너선 운항 관련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세 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곧이어서 장금상선 박태석 상무님, 그리고 유니콜 로지스틱스의 이동욱 팀장님 모시고 이어서 계속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아이웨이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고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북극항로 운항 경제성, 여기에 맞춰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는 우리가 정환 교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사정상 지아이웨이 교수님께서 발표를 대신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아이웨이 교수님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Okay, thank you, Professor Park.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해 해사대학교의 지아웨이계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쟁완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북극해항로 운항 경제성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발표의 지금 순서인데요. 간략한 소개 말씀을 드린 다음 지금 컨테이너선 운항과 관련한 운항 타당성, 즉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운항과 그리고 북극해항로를 이용했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해 봤고요. 경제성 평가를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아시다시피 지금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운송 물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작년만 보면 약 뭐 300만 톤에 달한 TEU에 달합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물동량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2년간의 뭐 시기에 그 정도 증가를 내다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또 개발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개발 뭐 인프라 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쇠빙선 건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해운사들의 운항 계획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는 북극해 운송회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NSTC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뭐 극동 지역 뭐 동서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셔틀 운항을 했을 때 그 경제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았고요.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러시아에서 많은 이제 북극해 항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피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북동 지역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하나를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운송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북극해 항로 컨테이너 운송 현황이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북극해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송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011년에는 뭐 2차례밖에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러시아 두딘카, 그 다음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시범 운항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의 브레머하펜으로 이제 항해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19년, 20년, 21년에 걸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러시아 국적의 아톰플로트가 소유한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운항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NSR을 통한 이제 통과 운항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운항이 쉽지는 않죠. 첫 번째로 이제 뭐 쇠빙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약 거의 30-40년 전에 뭐 이런 운항을 시작했다고 하면 사실 2008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적인 운송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약 11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당시에 처음에 운송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선박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SR에서 정기적으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특히나 겨울철에는 운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항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6월 여름철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무르만스크에서 가는 것이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르만스크에서 페트로파블롭스크로 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보시다시피 선주별로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표에서 나와 있고요. 네, 다음 장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항차가 많이 늘어나고 운송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극해 항로 통과 운항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특히나 맨 위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특히나 유럽 쪽이죠. MSC라든지 하팍로이드라든지 이런 선사들이나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NSR은 여전히 상업적인 대한항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이나 일본도 이런 입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머스크가 있겠는데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을 한번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였고요. 이렇게 시범 운송을 통해서 이제 머스크 쪽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뭐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NSR을 통해서 운송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운사들은 여전히 NSR을 이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해운선사들이 그런데요. 코스코 해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코스코 해운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NSR 통과 운항을 한 현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2014년도에는 항차가 1회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보시면 14항차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항차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코스코 해운 입장에서는 NSR이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수익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실 운항을 보면 이제 선종이나 화물 종류를 보면 일반 화물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중량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일반 화물이 컨테이너선으로 운송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NSR을 통한 컨테이너선 정기 운항에 대한 이제 뭐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추진 화물선 이제 법령인데요. 뭐 사실 이런 운항 현황, 정기 운항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연사분들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연중 운항, 정기 운항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이런 해빙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쇠빙 능력이 있는 선박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좀 세빙선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운항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쇠빙 선대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그 34 폭이 34m에 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형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갖춘 쇠빙 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북극항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빙 성능을 갖춘 2027년까지 약 지금부터 5년 기간에 걸쳐서 더 많은 쇠빙 성능을 갖춘 선박들이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 TU급 이상의 많은 컨테이너 선들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그 항만 기반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 지금 패백항 재건설이 2020년 12월에 완료되었고요. 400타 관련 수로 재건설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컨테이너 운송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무르만스크 항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환적항으로는 무르만스크 항과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적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약 3,000 TU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많은 이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항만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르만스크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더 큰 이제 컨테이너선이 운항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을 항만에서 수용을 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만의 어떤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빙 선박들이 많이 투입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업적으로 경제성 있는 운항을 NSR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항만 시설들과 쇠빙 선대가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북극해양로를 이용한 컨테이너선 정기 운송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대를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차원에서 이미 구축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20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컨테이너 선에 대한 지금 그 새로운 건조 계획은 사실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약 6,000 TU급 선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로스아톰의 지금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것에 대한 신규 선박 건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계절적 컨테이너 운송 가능성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당연히 해빙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북극대 기온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률보다 2배에서 2.5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계절적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배경 내용이라고, 배경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행했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일단은 손익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손익 분석을 했습니다. 상해에서 노텔담 노선을 운항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최대로 봤을 때는 그 선박의 규모가 지금 이 정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폴라 7등급을 충족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운항 가능한 기간은 5개월 정도로 저희는 봤습니다.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뭐 일수로 따지면 153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NSR 운항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상해, 무르만스크, 로테르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중간에 뭐 로테르담, 함부르크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수에즈 항로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에즈 항로 같은 경우에는 상해, 낭보, 연태, 펠릭스토, 함부르크, 로테르담, 홍콩, 상해 이렇게 운항을 하는 그런 루트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NSR과 수에즈 항로를 비교를 하면서 자본비, 운영비, 운항비를 비교를 했는데요. 자본비 이런 비교에서도 비용을 비교할 때도 저희가 자사 선박을 이용하느냐, 용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표는 경제성 평가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 비용 평가를 요약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선원의 임금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뭐 정비료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외 관리비, 뭐 관세라든지 항만 사용료 통과료, 뭐 항로 통학료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해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컨테이너선들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이제 안았었는데요. 지금 막 뭐 선원 20명이 탑승하는 그런 컨테이너선들이 모자라서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지금 그 관세라든지 통항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저희가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취합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연료도 중요합니다. 연료비도요. 그래서 지금 최신의 여러 가지 연료비 정보를 저희가 바탕으로 이런 비용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지금 북극해 항로와 수에즈 항로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경제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복 운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리적인 거리는 북극해 항로가 수에즈보다는 24점, 약 25%가 더 짧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리만 본다라고 하면 뭐 사실 로드 팩터, 적재량이 똑같다라고 하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비용이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지금 그 북극해 항로와 수에즈 항로를 비교했을 때 지금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34% 거의 35%를 차지하고요. 수에즈 운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의 42%를 차지합니다. 자본비를 보시게 되면 북극해 항로의 경우에는 약 37% 정도를 차지하고 총 비용의 수에즈 운항의 경우에는 자본비가 전체 비용에서 32%를 차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북극해 항로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관세 통학료 같은 경우는 8.9%, 뭐 기존 수에즈 운항의 경우에는 통학료는 약 9%, 뭐 정확하게는 8.9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운송 단가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용선을 했을 때와 그리고 자사선을 이용했을 때 지금 각각 얼마가 드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저희가 파이 차트로도 표시를 해놨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제 매개 변수들이 있고 이제 다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좀 민감한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료비, 여러 가지 보험료, 그다음에 NSR 통학료라든지 그다음에 적재율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도 있고 플러스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안전하게 연중 운항하는 것이 가능하냐. 네, 지금 저희가 일단 예상하기에는 지금 3년간의 평균 데이터를 저희가 통해서 경제성을 평가를 한 것이요. 올해 만약에 데이터를 사실 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지금 유가가 많이 급증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그 이런 매개 변수들이 평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 수에즈 운항과 북극해 항로를 비교를 하면서 경제성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특히나 NSR 그 타리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약 뭐 14%, 뭐 4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새롭게 건조된 쉐빙선들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북극해 항로에서 운항하는 것이 더 비용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적재율이 지금 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은 여러분들 모두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항로를 운항하느냐에 따른 그 경제성, 수익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연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운항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로드 팩터가 높을수록 수익성이 있고 더 경쟁력이 있겠죠.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수행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연중 안전하게 북극해 항로에서 정기 운항, 컨테이너선 운항을 가능하겠느냐? 답을 간략하게 드리면 현재로서는 아니다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측에서 준비하고 있던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아까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운 선사라든지 가지고 있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이제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계절적 컨테이너선 운항을 하는 건 어떠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해 항로에서 5개월 동안만 계절적으로 컨테이너선을 운영한다면 일단은 더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가 더 큰 선박을 가까운 미래에 북극해 항로 운항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단 계절적 운항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일단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급 쉐빙선이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많이 활용을 하던 이제 극동 지역의 유럽 노선을 운항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컨테이너 운항을 예를 들어서 이제 만 TU급 이상을 운항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GI계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 북극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수차례 했지만은 상세한 데이터와 이런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혜준화와 NSR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그런 발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이해는 충분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리마인드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NSR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선박의 통행 사례들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개년에 걸쳐서 통항 사례를 잘 설명을 하셨고요. 저한테는 좀 이게 좀 많이 와닿았던 이런 부분들은 유럽 선사들이 어떤 이 NSR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여기에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선사인 MSC라든지 머스크라든지 CMS EGM 이런 분들이 직접 이제 NSR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후보군들인데 이분들이 모두 다가 이제 환경 문제를 들어서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에도 소개됐지만 우리가 2018년도 여러분들 우리 머스크의 시범 통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만은 결국은 머스크도 2018년도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벤타 머스크 성공에 대한 MSC 그 당시 머스크의 CEO에 있는 소렌스코우, 제가 기억하는 데는 이 소렌스코우라는 분도 이 성공적인 이런 시범 운행 선박이 결국은 이 NSR의 상업화를 머스크의 상업화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칼로 자른 이런 사례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코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소개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잠시 이 발표에서 좀 이렇게 혼돈을 가질 수 있는 게 코스코는 지금 소개했던 이런 다양한 통항 사례들이 컨테이너선 아닌 이런 벌크 사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NSR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빙 성능을 가진 이런 선박의 투입이
중요하다. 뭐 이 점, 이것은 우리가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선결 조건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 발표를 통해서 인사에 깊었던 부분들은 이 북극양 NSR과 이 수혜준화를 통한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한 이런 경제성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료비라든지 자본비, 그리고 이제 NSR 통항에 따른 이런 테리프, 즉 이제 통항 비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 팩터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쭉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제가 받았던 이 발표된 인상은 결국은 이 시즌을 특정한 기간 내에 그 특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립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이런 주로 이제 서머타임의 즈음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시즌에서는 여전히 우리 NSR이 경쟁력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하이 교수님 상당히 그 인사이트하고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이런 그 자료들도 같이 한번 잘 소개해 주셨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사분도 역시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제대학의 헤이양 교수님께서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운항의 자본 지출과 연료 소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Professor Jia, are you ready for a presentation? Okay, please.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잉지아이고요. 저 노르웨이 그 경제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북극의 항로가 업계에서 완전히 운항되는 경우 컨테이너 운송에 대한 예상 자본 지출과 연료 소비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선단에 일반 선박과 내빙 선박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분석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북극해 항로의 성공은 무엇보다 안전한 지정학적인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무역 루트를 통해서 국제 무역이 번성하려면 마찰이 피해야 되고 또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역 마찰에는 예를 들면은 운송 보안 및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 차단 또는 장벽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화물, 화주, 선박, 선주, 그리고 승무원 등 무역에 관련된 당사자는 안전하고 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극해 항로는 NSR이 무역 경로로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몇 척의 배만 항해하고 제한된 선주만 이용한다면 그 항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그 경로의 그 항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해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한 북극해 항로의 개발은 이해 관계자에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항로의 개발이 환경에 잘 맞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선단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현재 그 컨테이너 선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빙 컨테이너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락슨 세계 선단 등록에 따르면 스웨덴, 핀란드 그 아이스 클래스 시스템에 따라서 현재
IA, IB, IC 클래스에 총 17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3,000에서 4,000 TU급입니다. IA는 러시아 시스템의 ARC Ark4와 5에 해당합니다. IB는 ICE3에 해당하고 IC는 ICE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약 4,000에서 11,000 TU급 카테고리 2급 컨테이너선은 약 300척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2는 ICE1입니다. 2020년 북극해 항로에 얼음 없는 날이 88일로 증가했고, 이제 과학자들은 북극이 2040년이 되면 얼음이 사라질 수 있고 여름 해빙은 이르면 2035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클래스 2 내빙 선박은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 분석에서는 300척 이상의 내빙 선박을 클래스 간 구분 없이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이라든지 크기, 신조선가, 그리고 연료 소비량, 일별 톤수로 표현된 그 연료 소비량과 관련된 선단 프로필을 일반 컨테이너선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내빙 컨테이너선 선단은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건조되었고 설계된 속도는 19에서 25노트, 신조선가는 4천만에서 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연료 소비량은 40에서 310 TPD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일반 컨테이너 선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단은 컨테이너화된 화물 해상 운송을 위한 용량 공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상세 컨테이너 선단 사항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약 22,200척의 선박이 있고 크기는 3,000에서 24,000 TU입니다. 평균 선령은 12년이고요. 지금 현재 주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안에 평균 선령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가 완전히 활용화되면은 이 선박의 선박들은 이 내빙 선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기본이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라든지 신조선가, 연료 소비 같은 일반 컨테이너선 선단 프로필을 먼저 내빙 선박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북극해 항로에서 내빙 선박으로 수에즈 운하 항로의 일반 컨테이너선을 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저희는 일반 컨테이너선과 내빙 컨테이너선 사이의 신조선가와 연료 소비량에 대해서 통계적 비교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에서 빨간색 막대는 왼쪽의 신조선 가격과 오른쪽의 연료 소비량에 대한 다양한 크기의 내빙 선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표시된 파란색 막대는 그 같은 크기 범주 내에서 비교 가능한 일반 컨테이너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밝은 파란색 막대는, 하늘색 막대는 그 내빙 선단의 비교 대상이 없는 12,000 TU 이상의 대형 일반 컨테이너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내빙 선박 건조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대답은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통계적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대형 선박, 그러니까 6,000에서 12,000 TU 사이의 대형 선박의 경우 내빙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더 자본 집약적이지만 작은 크기의, 그러니까 3,000에서 6,000 TU급의 선박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내빙 선박이 더 많은 벙커유를 소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더 큰 크기의 선박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것이지만 3,000에서 6,000 TEU 크기 범주에 대한 선박은 아니다라는 것이 답입니다. 대형 내빙 선박의 연료 소비량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높습니다. 9,000에서 12,000 TEU 범주의 그 경우 내빙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평균적으로 일별 그 연료 소비량이 64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건조 연도를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해보면은 동일한 그 설령의 연방의 선박에 있어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운송 공급 측면인데요. 그렇다면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보시면요.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발 그 항의 그 동쪽 방향 무역량은 2022년 740만 TEU이고요. 2023년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 지역 간의 그 극동발 그 유럽행 무역량, 그러니까 서쪽 방향 무역량은 1,660만 TEU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전체 물동량의 일부인 개장일과 선박 공급 능력을 조건으로 그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만 TEU는 북극의 항로를 통해서 운송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역이 매년 그 3%씩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2050년에 무역량이 현재의 130%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은 무역 성장의 복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북극해 항로 및 수에즈 운하 루트를 통해서 운송 공급이 무역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TEU에서 어떤 100만 TEU가 그 물동량이 북극해 항로로 운송되는 경우 항해 속도와 선박 크기를 고려할 때 몇 척의 내빙 선박이 필요한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북극해 항로는 60에서 120일 그러니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개장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연중 내내 무역 수요가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일 동안 북극해 항로가 열려 있는 경우 1년에 4분의 1이 되니까 그 수요는 2,400만 TEU의 4분의 1이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운송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일반적인 컨테이너선은 수에즈 운하 그 항로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빙 선박은 다양한 크기 조합과 항해 속도의 시나리오로 북극해 항로에서 그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개 변수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매개 변수로는 북극해 항로의 거리가 28% 단축된다라고 있고요. 5항 항일 그리고 7에서 25노트 속도 범위가 있고 크기 가용성은 처음에 보여드린 그 현재의 그 선단 프로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00 TEU 이하의 내빙 선박이고 일반 컨테이너선은 24,000 TEU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북극해 항로가 여름에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다양한 개방 기간으로 완전히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계가 일반 선박을 대체하기 위해서 내빙 선박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총 연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대답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는 분석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000 TU 미만 크기의 일반 선박에 비해서 내빙 선박으로 교체해도 전체 자본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선박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주 많이 알려진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만 TU급 컨테이너선 한 척에 비해서 1만 TU급 선박 두 척은 초대형 선박 한 척보다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1만 TU 컨테이너선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내빙 선박을 건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북극해 항로에서 더 짧은 거리로 인해서 더 빠른 선해가 약간 더 높은 그 자본 비용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북극해 항로에서 대형 내빙 선박을 활용을 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더 나은 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선단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인 선박과 그 내빙 선박의 신조선가 차이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빙 선박의 신조선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 같이 선박 건조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북극해 항로를 활용을 하면 2만 TU 이상의 그 초대형 선박과 비교할 때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료 소비와 그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거의 그 30%가 이제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그 내빙 선박이 더 많은 높은 연료를 소비한다라는 것의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이상적으로 수에즈 운하 그 항로에서 초대형 선박이 항해하고 중소형 선박 통행량은 북극해 항로가 개장될 때 북극해 항로로 전환이 되어서 업계의 전체 자본 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거리가 짧아서 총 배출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북극해 항로의 개발이 녹색 전환에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낮은 배출량 이외에도 이 북극해 항로는 북극에서 에너지원을 운송하는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빙선이라든지 내빙선, 일반 선박을 포함한 대체 연료 선박에 대한 계획 및 투자에 대한 장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에서 단일 정부의 지배, 북극해 항해 안전, 극한 기상 조건에서 구조 및 탐색 노력,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양 지하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역시 첫 번째 발표와 동일하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충만한 이런 발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만 충분하면은 한번 곰곰이 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현재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해양장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문화 경제성을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간 점 상당히 좀 이렇게 색다르고 인상 깊은 이런 발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홍성원 교수님께서 러시아 북극 운송 해랑, 우리가 이제 그 NTC로 알고 있죠, 그죠? 북극 운송 해랑의 컨테이너선 운항 관련해서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연달에 수색 때문에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산대학교 홍성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러시아 정부의 북극해 해운 회랑 NTC라고 이제 약자로 불리는데요. 해운 회랑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프로젝트 내에 또 컨테이너 운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정부의 그런 북극해항로 개발 계획 관련해서 한국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주제로 제가 발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북극항로 운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계획, 그리고 NTC 그 주요 동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컨테이너 운항 관련해서 부산항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올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은 3,400만 톤 정도의 이제 물동량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올해 목표는 4,100만 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 한 83% 되는데요. 작년하고 물동량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통가 운송, 트랜짓 운송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그 선적별로 북극항로 운항 신청한 숫자인데요. 푸른색이 이제 작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운항 신청을 한 그 선박들의 숫자가 현저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박이 아닌 외국 선적의 선박들이 많이 줄었고요. 선박 교통량이 줄었고,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선박들은 주로 그 항만 인프라 준설 작업에 투입이 됐던 선박들입니다. 자, 몇 가지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 로사톰 소유의 원자력 그 컨테이너 화물선인데요. 세브모르푸트라는 그 선박입니다. 그래서 올해 2회에 걸쳐서 운항을 했습니다. 봄에 한 번 했고 최근에 또 두 번째 운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운항 때는 화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됐고, 두 번째 운항에서는 한 9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중에 일부는 동아시아 쪽으로 수출되는 그런 물량 카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자면 앞으로 러시아 정부 로스아톰사가 추진하려는 그 북극해 해운회랑 NTC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것도 지금 북극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 러시아 북극에서 아크틱 LNG 2 프로젝트가 제일 핵심 프로젝트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선소에서도 이 그 플랜트 관련된 모듈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물량은 수송이 됐는데 이 중량물을 프로젝트 카고로 수송하는 그 서방의 그 해운회사들이 철수해서 제대로 수송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것도 또 다른 단면인데요. 아크틱 LNG 2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 항만에 이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하는 선박들이 또 서방 선박들이 많은데, 이 유럽 선박들의 98% 이 업체들도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틱 LNG 2 프로젝트도 이제 조금 추진을 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바겐보그사의 북서항로 통항도 북서항로 통항은 예전대로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 카고도 싣고 가고, 그다음에 또 캐나다의 또 펄프 같은 제품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울산에 들르기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에 이미 나온 내용인데요. 최근 8월에 다시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이제 어떤 정책 조치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일단 5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 베이스 화물 기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화물 카고 베이스의 이제 그 국제 수송 관련해서 러시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 12월에 러시아의 컨테이너 해운 회사가 그러니까 국제 운송을 위한 러시아의 컨테이너 해운 회사가 이제 설립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 2025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NTC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컨테이너선에 의한 쇄빙 컨테이너선에 의한 그런 시범 운항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천만 톤을 카고 트래픽 8천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3,400만 톤이라고 했죠. 그래서 1, 2년 사이에 8천만 톤으로 이렇게 카고 트래픽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것도 카고 베이스가 되는 그 북극 항로상에 러시아 북극 쪽에 여러 자원 그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어느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자원을 아시아나 유럽의 시장으로 이제 수송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그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제 북극의 항로의 어떤 역할인데요. 근데 이 수송하는 내빙 선박들이 제대로 건조가 안 되면 이 외부 마켓으로 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쇄빙선 건조도 이렇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쇄빙선들이 이미 다 어느 프로젝트에 배치돼서 어떤 정도의 일을 할 것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 통가 운송된 어떤 쇄빙 케이퍼빌리티가 충분히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자료는 로스아톰에서 발표한 7월의 자료인데요. 예산입니다. 뭐 제가 깊이 있게 이거 본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에서 카고 베이스 보시면 오프 버짓 파이낸싱으로 이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어떤 화주 자원 생산 회사들한테 어떤 약간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럽 세무로프치는 사실은 거의 1932년 지금부터 9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해서 조금 일원화된 통합된 북극항로 관리 체제를 만드는 것으로 어떤 정부의 통제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극해 운송 회랑 최근 동향인데 사실 계속 저희 연구소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트랜시먼트 환적항 무르만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이렇게 환적하는 계획. 그다음에 또 무르만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일반 선박으로. 그러니까 무르만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사이는 내빙 선박으로 이제 운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무르만스크에서 유럽항으로.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시아항으로는 어떤 일반 선박으로 운항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리고 DP월드가 작년 7월에 20억 달러를 이제 NTC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주 세세한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NTC 쇄빙 컨테이너십이고요. 컨테이너선이고 아크틱 8의 5,600 TU 정도 규모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건조가 지연이 돼서 파일럿 테스트도 파일럿 shipping도 아마 1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르만스크에서는 대략 한 연간 100만 TU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는 한 160만 TU의 어떤 처리 능력을 갖춘 그런 시설을 인프라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러시아 측에서도 로스아톰 측에서도 델로나 뭐 페스코, 사스코 등 여러 기업들하고의 어떤 인프라 구축 작업, 그다음에 어떤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
두 발표자께서 잘 말씀을 하셔서 점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님프에서 하신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고요. 그 페체르부르크의 스님프 해양 디자인 연구소에서 하신 그 경제성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연중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션 운항으로 수에즈 운하라고 하고 이제 경제성 비교가 되어 있는데 북항로 경유하는 운항 비용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 약한 거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항로상에 운항할 만한 어떤 카고 확보하는 문제, 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북극 항로 컨테이너선 운항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산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금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서방이 계속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제재 지속 여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NTC 프로젝트 같은데 외국의 투자나 기술이 다시 이전처럼 복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해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조치가 지속이 된다면 NTC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화돼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지연이 추세가 이어져도 NTC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래도 조금 낙관적인 예상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빨리 종식이 되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들이 해제가 될 경우에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정부가 이전에 그 러시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서방의 어떤 서방 기업들의 기술이나 자본 그리고 어떤 화물 확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다시 NTC 프로젝트가 또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어떤 항만 인프라는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인프라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어떤 투자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인프라 개발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서방의 제재가 이제 지속되면서 러시아도 이제 우호 국가들하고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 인도, 뭐 그다음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그다음에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중국하고의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경우에 이런 그 중국의 항만하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부산항 경우에는 그 원래 컨테이너 환적항이기 때문에 동해권 이쪽 지역에서의 어떤 중심항 그 전략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2024년에 러시아 정부가 8천만 톤의 어떤 물동량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천만 달성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6천만 달성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그 북극해 운송회랑 NTC 프로젝트도 서방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가 복원이 안 될 경우에 서방의 기술이나 자본 투자가 순조롭게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경제성 분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계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8개월 정도는 운항을 해야 어느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는데 아까 5개월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에 머스크에서 그때 벤타머스크 성공적으로 운항하고 실제 발표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3개월로 기억합니다. 8월, 9월, 10월이 이제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정부 이제 로스아톰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로스아톰 카고입니다. 로스아톰사의 물류 회사인 그 로스아톰 카고인데 로스아톰사의 이 북구강로 컨테이너선 운항 계획들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에 부산항도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아무래도 그 환정 물동량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NSR 그다음에 또 TSR 그다음 중국 동북삼성의 그 카고들 그래서 충분한 환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한 동해권 지역에서 어떤 중심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심하게 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NSR 통화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빨리 정상화되기를 아주 염원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로 딜레이가 많이 생기게 돼서 누구보다도 아마 가슴이 아프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NTC 프로젝트에 대한 그 미래를 설명을 좀 쭉 하셨고요. 앞에 두 발표자분과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NSR의 통항거리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런 그 경제성 분석에서는 약간 좀 네거티브한 이런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접하는 발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NSR 통항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NTC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관련된 국가들의 어떤 이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저도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뭐 튀르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중국 항만이 만약에 NSR 그 NTC 프로젝트에 만약에 어떤 그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부산항으로 봐서는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현재의 어떤 그 NTC 프로젝트의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산항은 극동아시아에서의 그 환저 중심항의 지위를 계속 공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다 이제 들었고요. 그 뒤에 바로 이제 종합 토론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로 제 3세션 마치고요. 바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자분과 종합 토론 해주실 그 박석태 상무님, 이동욱 팀장님 그리고 다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 토론을 좌장을 이끌어 주실 박호철 교수님도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박사님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종합 토론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우리 에로킨 그리고 발표자분 그다음에 아크바 플랜에서 오신 분들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종합 토론을 좌장인 박호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종합 토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이고 아마 밖에는 어둠이 찾아왔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무엇보다도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식견을 다시 한번 듣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장금상선의 박석태 상무님 그리고 유니콜 로지스틱스의 이동욱 팀장님께서 오늘 그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석태 상무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장군그룹의 박석태 상무입니다. 저희 장군그룹은 현재 이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톡하고 보스토치니 구간의 컨테이너 피더링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비즈니스를 한국, 중국, 일본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인도, 서남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주제가 이제 러시아다 보니까 일단 그쪽에 지금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주간 한 5항차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핸들링 물량은 양방해서 월간 한 3만 TU 정도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3개 세션으로 나누어가지고 발표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북극 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제 통과 운송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먼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혜저를 통과하는 항로와의 경쟁력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있도록 연중 항해가 가능해야지 컨테이너 서비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 있는 선박 확보가 필요하고 선박 대형화에 따르는 화물의 집하가 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IMO 등 환경 규제 문제가 실제로 이제 북극 항로를 통과했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될지 아니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될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제 그 북극 항로 자체가 아직까지는 국제 통과 화물에 대한 운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러시아 이제 그 내양 항로, 국내 항로로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항해상의 리스크들, 이제 얼음 예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게 해결될 때까지는 실제로 전기선이 오픈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부분 그 경제성 평가를 하신 분, 이제 세션설에서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조금 이제 의견들이 상반되는 의견들도 좀 있고 제가 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아이스 클래스 선박을 건조를 하려면 기존 선박에 비해서 당연히 건조비가 증가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세빙에 따르는 연료 소모량도 당연히 증가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에 대한 연료 소모의 세이버 양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게 이제 수에즈를 통과할 때와 북극 항로를 통과할 때 선박 스피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에즈 항로들은 최근에는 20노트로 달리는 항로들은 없지만 그래도 18노트, 17노트 이상은 달릴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평균 스피드가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록된 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대충 자료들을 보면 한 12노트 정도밖에는 다니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6,000마일 정도를 17노트로 항해하는 거하고 그보다 한 5,500마일 짧은 1,500마일을 11노트로 운항하는 것은 실제로 항해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카펙스 문제에서 보면 세이브 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반카 소모량 거리가 짧아지는 것 때문에 반카 소모량 세이브 되는 그 메리트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까 다른 이제 그 운항 코스트 증가 부분, 선원비라든지 보험료, 그다음 기타 세빙선 사용료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좀 더 이 메리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경제성이 많이 실제로 지금은 이득이 있다는 쪽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는 또 이득 부분이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도 항상 바뀌고 선박 건조나 설계 부분도 항상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뭐 저희 선사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되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무님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뭐 박상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주 시핑에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상당히 그 중요한 점을 네 가지를 일단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뭐 저 역시 옛날에 마린 보이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북극의 항로가 경제성을 떠나서 NSR의 그런 안정적인 통항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그런 그 네 가지 팩터를 지적을 하셨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국제 통항 운송이 가능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가장 큰 이 NSR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결국은 연중운항이겠죠, 그죠? 우리가 아는 뭐 연중운항이 되지 않을 시에는 뭐 최소 우리가 아까 연구 발표에서도 5개월, 우리 홍성은 교수님께서는 한 10개월 정도의 연중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제 이 특히 이제 그 NSR 통항에 따른 경제성 있는 선박 확보죠. 내빙 성능을 가진 선박 확보가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급격히 중요한 이 하나의 토픽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결국은 NSR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환경 문제,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도 지금 저렇게 발표 작업회에 참석을 하시고 또 실제로 온라인에서 많은 그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먼저 한번 우리 박상무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흥화 잠금은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 연근의 선사이자 피다 캐리어인데, 물론 뭐 아시아 유럽 간의 NSR 통항과는 아직까지는 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홍성은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NTC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부산항으로 봐서는 이 환동해권 내에서의 어떤 그 중심항의 지위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죠. 이 점에서 우리가 혹시 뭐 우리 잠금상선이나 여기서 어떻게 뭐 NTC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따로 어떻게 뭐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뭐 이런 플랜이라든지 NSR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자체적인 회사에 대한 이런 그 전략들이 혹시 있는지 소개 가능하다면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에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제 그 로스아톰이랑 또 MOU를 맺고 조금 그 연구를 하다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잠시 중단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견해는 일단 저희가 현재 이제 유럽 항로를 하는 선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NSR을 통해서 유럽으로 직접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운송하고 있는 부산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그 월간 3만 TU 정도 핸들링하는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동북 쪽에서 내수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그런 화물들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저기 모스크바 쪽이나 아니면 동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어쨌든 NSR이 만약에 항로가 이제 개설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물량도 일종의 그 이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항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단축되는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션전 이북 쪽만 사실은 수혜주 통과하는 것보다는 단축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은 결국은 이쪽으로 통과하는 거나 저쪽으로 통과하는 거리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결국은 부산항의 역할이 결국은 허브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움직이는 3만 TU도 실제 국내 수출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 태국, 동남아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저희 배로 싣고 와서 부산에서 환정하는 화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도 만약 북극항로가 되더라도 부산항의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뭐 저희는 그룹 차원에서 일단 터미널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활약을 그리고 기대를 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부산항을 위해서 많은 그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좀 애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패널로 나오신 유니코 로지스틱스의 이동욱 팀장님 한번 토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신선했던 내용들이 많았고요. 특히 커머셜 부분이 많이 보강된 거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극지연구소에서 해주신 그 해빙의 두께라든지 이런 연구 방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상업에 연관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결국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석들인데 저희가 오늘 와서 세계 최초로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이제 쭉 발표 자료를 들으면서 좀 약간의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더 생각을 해본 것이 저기 아커 아틱 연구소의 알렉제이 시트렉 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선박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었고요. 그 현업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이제 실제로 운용을 하게 된다면 선박뿐 아니라 거기에서 결국 컨테이너에 실릴 테고 그 디자인을 봤는데 그 이어서 발표해 주신 그 몰튼 이사님, 그 DNC의 몰튼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해를 할 때는 아이스도 있지만 그 씨 스프레이 아이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항해를 하다 보면 그 컨테이너에 물이 묻을 테고 얼음이 얼 테고 항만에 도착을 하면 환적을 하거나 아니면 하역을 할 때 내릴 때 분명히 크레인이 그걸 내릴 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선박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연중 운항을 한다라고 하면 하절기는 괜찮겠지만 동절기가 된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품에 대한 품질의 관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선박 디자인뿐 아니라 그 컨테이너 아니면 컨테이너 하역에 대한 연구들도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들드모의 FNI 그 연구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의 그 북극해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 NS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한 번쯤 생각이 드는 게 러시아를 통과하는 TSR이라는 루트가 있는데 트랜스사이베리안 루트가 있는데 결국 NSR이 커지면 TSR하고 경쟁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수에즈 캐널 루트와 비교를 해서 많은 연구가 나오는데 이 TSR이라는 모드를 또 고려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면은 수에즈 캐널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번에 지정학적 이슈 전에는 이 동북아에서 물량이 열차를 통해서 유럽으로까지 갑니다. 이런 물량들이 NSR하고 경쟁을 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과연 정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샹하이 마리타임 유니버시티에서 커머셜적으로 아주 연구를 해주신 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이런 연구에서 산학 협동이 조금 돼서 연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이런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NSR 루트의 경제성을 연구할 때 환적에 대해서 고려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비용 분석을 할 때 환적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 배만 키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하는 피더에 대해서 많은 물량을 갖고 가서 마더베슬의 경제성을 추구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니면 출발과 끝에서 이어지는 피더에서의 그 경제성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연구 분석에서
배를 로테르담하고 함부르크까지 이렇게 넣는 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고정비의 증가, 배가 더 투입됨으로써 픽스드 코스트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될 때 그 연구소나 학교 측하고 선사에 있으신 분들하고 조금 더 같이 뭔가 이렇게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홍성원 교수님 이렇게 한 결론에서 부산항의 대처, 대응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저희가 NSR이 들어오고 하면서 부산항이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조금 더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NSR이 추진된다라고 해서 부산항에 물동량이 더 들어올 것인가, 상해에서 들어오는 물량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부산에서 환적을 한다라고 하면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데 아마 경제성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바로 갈 것 같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 NSR로 물량을 실으면 결국은 TSR이나 수에즈 캐널 루트와 경쟁을 해서 결국은 그 물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유인을 한다라고 하면 동남아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물론 경제성이 조금 희박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을 선사와 부산항만공사 정부 쪽에서 더 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남중국, 동남아까지 가서 그 물량이 한국으로 유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가 적절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논란의 소지랄까 어떤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처음에 NSR과 TSR 간의 이런 경쟁에 따른, 이것은 아까 우리가 발표를 어느 분이 코멘트를 하셨나요? 우리 이 팀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NSR과 TSR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측으로 봐서는 기존에 TSR이 있는데 NSR로서 많은 물동량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결국 그게 TSR로 가든 NSR로 가든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혹시나 그래서 NSR 활성에 따른 그 TSR 물동량의 어떤 감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분이 아까 어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NSR 정책이 초반에는 괜찮겠지만 계속 추진해서 잘 되면 결국 카니발리제이션일 텐데, 예. 이 정책에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예, 근데 요거는 일단 아일드 모에 교수님께서 한번 간단한 그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r. Ilde Moe, can you hear me? Yes, I can give a comment. It is an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동욱 팀장님께서 하신 그 커멘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NSR과 TSR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TSR은 이미 NSR과 어느 정도는 경쟁을 하는 그 루트가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어차피 러시아이기 때문에 NSR이 충분히 이제 활용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TSR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예상한 수치가 있는데요. NSR의 그 물동량이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작년을 보면은 TSR의 그 물동량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 방향의 물동량의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러시아의 그 경제 활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러시아와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TSR에 좀 더 카파시티가 좀 더 남아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를 통한 그 물동량과 그 TSR의 그 물동량이 어느 정도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TSR 같은 경우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러시아에서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황상 두 번째 바로 질문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프로페서 GI 아마 이분은 Mr. Gay, can you hear me? 주웨이게 교수님 혹시 들리십니까? 답변을 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이동욱 팀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죄송하지만 제 인터넷 연결이 그렇게 좀 원활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받은 인상은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동욱 팀장은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연구와 관련해서 일단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서 유럽 구간만을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환적이라는 요소를 그만큼 많이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다. NSR에서의 환적에 대한 요소는 그 영향은 고려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적이라는 요소를 그 영향을 어떻게 사실 분석에 반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네,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해운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러시아 해운사들이 당연히 대부분 NSR에서 운항을 하고 있죠. 무르만스크에서 극동 지역으로 많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바로는 사실 NSR에서는 환적이라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뭐 무르만스크라든지 다른 항만들이 이런 환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환경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 분석에도 그것이 유효한 자료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유럽 쪽으로 향하는, 그리고 유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운항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환적 피더 서비스, 뭐 부산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활하다. 지금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환적이 정말 유효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NSR 상에 있는 환적 항만들이 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분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실 수 있겠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그 이동욱 팀장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지금 모튼 라슨님께 던지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Can you hear me? 라슨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동욱 팀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해운사나 조선소가 그 선박을 그 설계를 할 때 NS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환경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뭐 파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죠. Container ship,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뭐 항만에서 뭐 얼음이 얼어 있으면은 하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외 추가적인 외부 요인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the ships 설계 시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뭐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빙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박을 내빙 기능이 아이스 클래스가 높은 기능을 가지고 건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25년, 30년 동안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은 이 선박의 선령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이런 극지방 해역에서 계속해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저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선박 평형수도 그 얼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추가되면은 이런 선박이 그 선령이 계속 진동되는 동안 추가되는 그런 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보면은 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데요. 하지만 이건 불확실성과 같이 통합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뭐 계절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얼음 상황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경우에는 뭐 그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해야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수에즈 운하 항로를 이용을 해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주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이곳에 많이 그 이해 관계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탄소 배출량을 운항 시 줄여야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와 그 운항사들에게 그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극지방에서 우리가 그 운항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추가적인 사항이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much for your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훈 팀장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홍 교수님 혹시 뭐 아까 우리 이동욱 이동욱 교수님이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부산항 역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코멘트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그 코멘트 해주신 내용 감사드립니다. 좀 몇 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2010년 5월에 러시아 교통부에서 조직해서 북극해 항로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발표를 하게 돼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페스코 사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저도 발표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TSR하고의 경쟁 관계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좀 생소했는데 사실 러시아 교통부 내에서도 약간 경쟁 관계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자로서는 이제 그런 TSR과의 어떤 경제성 분석 같은 거, 그건 아직 심층적으로는 좀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좀 제가 발표 때도 좀 놓친 게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NTC 북극해 운송 해랑을 블라디보스톡 그다음 무르만스크에서 이제 관적항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카보타지 같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인데 글쎄 러시아 정부가 정말 그 트랜짓 볼륨을 2030년에 3천만 톤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8월 말에 러시아에서 그 초청해서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질문을 했어요. 책임자한테, 러시아 정부 책임자한테. 그래서 3천만 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랬더니 조금 500만 톤 정도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프로젝트 관련된 건자재. 그래서 제 생각엔 물론 북극항로 러시아 입장도 있지만 부산항하고 만약에 그냥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처럼 그냥 직기항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그런 얘기를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동남아 물량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러시아 그 최근 11월 달 러시아 정부 회의 내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왜냐하면 지금 올해 트랜짓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도 그 장관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트랜짓 물량을 확보하는 거 그거 위해서 서방 업체들하고 어떤 협력을 좀 강화해 보라는 그런 지적이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다음 부산항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부 측하고도 부산항 관점에서 어떤 협력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물량도 가능해서요. 기존의 부산항 물량도 있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시간이 좀 짧은데 제가 이제 플로어에 가기 전에 우리가 원래 이제 이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우리 또 패널들과 이렇게 다들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좀 필요한데 오늘 뭐 지금 여기 한 10분 이상이 참석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플로어로 질문을 보내기 전에 우리 여기 지하웨이 지하 교수님, 해양 지하 교수님
우리 이제 우리 여성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Miss Jia, can you hear us? 지아 교수님 저희 말씀 들리시나요? Miss Jia, can you hear us? 네, 들립니다. 제가 그 좌장으로서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하시기 전에 어떤 발표하셨던 분이 발표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이 2개의 국제 그 허브 포트를 만들겠다라고 블로만스크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걸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사의 그 경우에 러시아의 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어떤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개의 그 국제 허브항을 운행을 하게 된다면 뭐 카보타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기선만 운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러시아의 계획이 실행되었을 때 NSR이 그 효과적인 그 방식이다라고 그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답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 동료의 관점에 따르면 뭐 세빙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 항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핵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극동에서 그 서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량이 될 것인데 하지만 그 기술과 그 경제적인 투자가 이걸 운영하기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Totally.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이거에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2개의 그 허브포트를 카보타지 그 운항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연구의 그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NSR과 뭐 수에즈 운하 그 항로와 비교를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On the question for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이런 발표 오늘 들으셨는데에 대한 그런 그냥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물론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운항 관련해서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하실 말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특히나 러시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해로 수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제와도 관련이고요. 화물량도 관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재 아까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또 아까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작용을 할 것인지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홍성원 교수님께서 3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뭐 기준으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도 봤을 때 뭐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았을 때 이 북극해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냉전과 같은 신냉전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에 우리가 기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극해 항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운항 자체가 금지될 것인지 그 누구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이런 자연 자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해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선박의 굉장한 개조, 그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유한다는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투자를 할 때도 얼마만큼 친환경적인 선박이 효율성이 높은 선박이 투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적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한 어떤 효율성을 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적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빙 등급의 선박이 동절기에 운항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여전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적항 특히 이런 환적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페서 우토, what about your opinion about 네, 우토 교수님, 이 세미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먼저 아주 흥미로운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안전과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논의가 앞으로 북극해 항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인데요. 제 발표에서 예측 가능성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시각에서 본다면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박 성능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서 예측 불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코멘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발표를 모두 요약을 한다면 두 개의 포인트로 소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NSR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플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마지막 우리 김현철 박사님께서 한번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아까 발표 내용을 보고 상당히 참 이게 우리 어떻게 저렇게 발표가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싶은 생각이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아주 그런 좋은 하나의 테크닉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리 NSR의 어떤 안정적인 통항과 그죠? 결국은 우리가 NSR에서의 결빙 상태를 예측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은 해양 생태계에도 문제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안정적인 선박의 통항과도 관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혹시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것과 이 NSR의 안정적인 이런 통항에 대해서 하나 조언이랄까 이런 게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해빙을 보는 이유가 사실은 뭐 경제적인 것보다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다가 결국은 이 부분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소위 말해서 안전 그리고 사실 뭐 경제적인 이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들 상당히 고려할 게 많다는 부분을 사실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예상 밖의 사이언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걸 사실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예측 가능한 또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뭐 AI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단거리 또는 최효율적인 어떤 길 등을 내는 데 대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또는 환경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일 수도 있죠. 선박을 설계하거나 아니면은 길을 만드는 데서도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사실은 별개의 분야가 아닌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경제라는 이런 것들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우리 극지연구소에서 굉장히 활발한 또 저런 연구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뭐 저런 결국은 뭐 NSR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많은 그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안전한 이런 통화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죠? 지금 언제 참석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우리 한 분이 빠졌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플로어에 질문이 한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한번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질문을 어느 분한테?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최수범 박사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홍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 북극 항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그 미래 예측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러시아가 예측하는 물동량보다 낮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그 오히려 물동량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그 타이미르 반도의 그 무연탄 3천만 톤이 2024년부터 생산이 돼서 그 인도로 수출이 될 예정이고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그 LNG 수출량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이 미래 물동량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NTC에 대한 부분을 이미 그 하잉 지하 교수님이 그 카펙스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NTC에 대한 부분이 특히 그 캄차카 반도의 그 허브 터미널 건설이 부산항에 큰 그 위협 요인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그 캄차카 반도의 그 컨테이너 허브 터미널 건설이 이게 아까 이 팀장님이 TSR하고 관련인데 TSR하고 NSR은 전혀 결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던 관점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NSR은 지금 아까 김현철 박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학자에는 뭐 2040년, 2050년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미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또 이걸 우리가 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NSR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이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교수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북구강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러시아 그 로스아톰 NSR 그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락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 정부의 데이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어떤 데이터, 그래서 제가 회의 가면 저게 실현 가능한가? 왜 이렇게 트랜짓 물량을 많이 잡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러시아 정부가 북극에서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내빙 선박을 잘 확보해서 아시아나 유럽 시장, 특히 아시아 시장이죠. 지금 상황 같으면. 그래서 많이 실어 보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수송 인프라. 아까 뭐 항만의 준설 작업 그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준설 같은 거 뭐 4천만 톤 이상 엄청난 양을 퍼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받침이 안 되면 큰 배가 경제성 있는 큰 배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발표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빙 선박은 사실은 그 서방의 기술이나 어떤 또 조선업체들하고의 협력 같은 게 수월치 않으면, 그다음 자금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잘 안 진행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빙 선박 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 박사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예, 상당히 아까 제가 좀 그 섬뜩했던 게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의 국제관광 건설이 중국의 우리 부산항에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코멘트를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홍성원 교수님께서는 그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의 NTC 국제관광이 과연 중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은 또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이동욱 팀장님께서 또 우리 토론 중에 발표하신 것처럼 우리가 박석태 상무님 아마 이동욱 팀장님이 발표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극의 항로 통항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 부산항이 최고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도 부산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 꿈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중국의 상해나 닝보나 칭다오나 부산보다 겨우 하루 정도 그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공공연한 이야기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산항이 우리 박석태 상무님 말씀대로 환적항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예. 자, 이제 시작은 우리가 좀 늦게 했지만 끝은 우리가 정확하게 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월드컵 이것 때문에 상당히 잠도 설치고 이런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결국 우리가 이게 이 지구촌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같이 더불어서 잘 성장하는 이런 게 상당히 좀 간절히 염원을 하게 됩니다. 제 11차 제가 코멘트하는 거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저는 그냥 이 토론의 말미에 우리가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노력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것은 항상 베스트 시나리오,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베스트 시나리오에 흥분할 필요가 없고 또 너무 워스트 시나리오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그 평가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 시간에는 많은 토론자분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충분한 토론을 갖지 못한 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6분의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 토론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Oka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핀란드, 상해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박호철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북극 항로 국제 세미나 모든 식순이 종료되었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안녕히 살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았던 김기태입니다. 감사합니다.